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 22일 만인 어제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항의에 추모탑과 묘비까지 향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광주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진정으로 사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후보님이 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다만 과연 그런 약속들이 빈 약속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크고요. 어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다시 5.18을 이용하는 이런. 네, 윤석열 후보의 모습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반응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약속까지 일단 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약속들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도 들으셨듯이 이 좀 광주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러한 이제 약속이나 그다음에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정말 본심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동안에 광주에 가기까지의 과정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 전두환 씨가 뭐 일부 그런 5.18이라든가 이제 쿠데타 부분을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호남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구현을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발언의 정당성을 위해서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을 또 가져다가 좀 이제 근거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사실은 호남의 어떤 민심과 대비해서 본다면 엄청난 신뢰였던 거죠. 거기서부터가. 그래서 이런 실언을 했다면 사실 바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최소한의 진심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았죠. 며칠이 지난 후에야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가서 좀 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보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일정도 애초에 얘기한 일정을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않은 이유가 경선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나 뭐 해석의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룬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지금 광주에 가는 어떤 행보 자체가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의도와 계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이제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와서 내놓은 메시지도 사실 잘 뜯어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사과와 관련돼서는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광주와 이 5.18 정신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반영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목도 이제 여러모로 지금 이제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이런 좀 설화를 일으켰고 그것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를 실제로 했다 육성으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진정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추가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요.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오늘 오전에 갔고 저희가 저희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봉하마를 방문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배우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결국에는 중도층 확장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많은데요. 이런 행보들도 역시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나 이제 이렇게 찾은 것에 대해서 벌써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의 어떤 그런 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게 경선 기간에는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한 뭐 행보라고 보기엔 어려운 훨씬 더 이제 국민의힘보다도 더 국민의힘답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행보를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이벤트 중심, 스케줄 중심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한다는 지금 평가를 지금 받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정치 노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놓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이 어떤 철학을 계승할 것이냐, 예, 예. 뭐 국민을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득권, 반칙과 특권과 싸웠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평가들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심도 깊은 어떤 그러한 고민이나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과를 아직은 거두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 이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정치 초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예.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그러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실제 그럼 윤석열 후보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중도적인 정치인 거냐? 윤석열 정권은 가령 윤석열 정권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정말 그런 중도적인 어떤 통치 행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냐? 예. 이거에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주고자 할 때에 지금 오늘 이렇게 밟았던 이런 일정들도 나중에 가서라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과는 그동안 잘못된 일들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때 완성된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고요. 5.18 망언자 제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일종의 견제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 호남 방문 행보를 통해서 어떤 이 빈 구석을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하지 않았다면 견제구를 던져도 소용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던진 견제구가 이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점을 아픈 부분을 상당히 잘 찌른 거거든요.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에 가서 5.18 묘역에 가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 네. 그 사과의 내용을 잘 보면은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예. 광주와 호남의 어떤 이 슬프고 쓰라린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이제 광주 호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전두환 씨 관련 발언에 사과하고 얼마나 잘 맞는 얘기인 건지는 의문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 사안을 뭔가 이렇게 광주가 이 5.18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주는 걸로 보상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는데 네. 지금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이제 다른 맥락의 얘기고 네. 이 5.18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목들이 남아 있다.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보수 정당들이 그동안 이 5.18의 가치와 그리고 5.18의 실상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해왔던 것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고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아픈 부분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렇게 또 남의 또 아픈 부분을 막 이제 찌르는 것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야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광주의 강도 같이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8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뭐 5.18 관련 부적절한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제재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예. 나머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만들고 서로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이 해보자라고 약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정치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분은 좀 전향적인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에서 전제를 달고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 이런 언급이 나와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 예.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예. 정리해 보면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예. 그리고 나는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상당한 성과이다. 이 주장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직접 나가서 이틀 동안 경기도지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 그리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에요. 절반을 넘는 걸로 나와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예.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주장만 반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제 억울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규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제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지지율이 이제 좀 상승세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하락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에 갇힌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심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면 돌파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조건 중에는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은 뭐 지금 야당도 하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미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이제 뭐 여론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일단은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하기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또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의 판단 시기랄까? 그거는 언제까지 좀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야 예. 이게 수사가 미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야당인 것이고 국민의힘인 것이고 특검을 수용할지 말지를 사실상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여당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예. 오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특검의 실질적인 논의에 그럼 돌입을 해보자, 만나서 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여당은 못 만날 거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특검법 도입을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봐야 미진한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검찰 수사가 끝나야 되고 이전의 특검들도 다 그렇게 했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본 다음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찰 수사가 끝나야 실질적으로 이제 특검법 도입의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제 조건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 검찰 수사 미진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 검찰 수사 미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부분도 있지만 일정의 부분도 있는데 예. 이것은 결국은 어쨌든 명시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논란의 어떤 여지가 없는 전제 조건일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야당은 당장 수용을 해라, 조건 없이 수용을 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순리라는 게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막 중단시킨 다음에 지금 특검법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로 건 이제 조건이 다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그때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자금의 대출을 일으켰던 부분에 있어서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수사를 덮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대목은 실제로 특검법 협상을 하게 되면 특검을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특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기간을 예. 어느 정도로 할지 그리고 특검을 누가 어떻게 지명을 할지 등등의 다 이 논의 내용이 됩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그 부분도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이 특검을 이제 야당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것도 하나의 논의 조건으로 들어가느냐가 쟁점인 것인데 그건 결국 여야가 실질적으로 특검 협상을 시작해야지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입장 표명은 언론적인 수준이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수사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실제 특검 도입의 논의가 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관측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것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결과는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특검은 실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안한 조건을 야당이 받아서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그래서 이 조건을 야당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조건을 야당이 수용하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특검을 협상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할지 말지를 여당이 결단할 수 있느냐. 예. 지금이라도 이 특검 도입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하면 검찰 수사의 어느 시점에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 바로 그러면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논의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협상을 할 거냐를 여당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이니까 조건을 줬는데 야당이 조건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스탠스로 나오는 그 상황 조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당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의 역제안을 한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 결국은 여당이 결단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예. 전향적으로 특검을 오늘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피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결과가 실제 나온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대선 이유가 될 것인데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에 대한 의혹, 부인에 대한 의혹, 그리고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는 특검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검찰 수사 현재 진행 중이고 실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게 아닐까,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이제 이른바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똑같은 주장을 뭐 쌍특검 이렇게 예. 표현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 수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간 끌기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 이 스코어로도 비교를 했는데요. 10대 0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특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일관되게 수밀관하게 사실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왜 어떤 것은 특검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특검이 가능하지 않은지. 예. 그래서 이 얘기들은 뭐 하나의 어떤 특검에 뭐 이른바 두 개를 다 같이 놓고 특검을 별개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진다기보다는 결국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특검이 가능한 거냐 예. 이 문제와 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특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등이 지금 내 것도 그럼 특검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국면이다 이 구도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결국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받느냐 마느냐인 것이지 특검을 받지 않게 되면은 다들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자체를 특검 논쟁이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덮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평가들도 덜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장동을 둘러싸고 특검을 받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여야 논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깊이 짚어봤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그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음주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의 대결, 그러니까 안철수 이 대선 대결 구도와 관련된 얘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선뜻 이 문장을 보고 음주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의 대결,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제 파악을 해야 이게 예, 이해가 되는 비유인데요. 이게 비유가 두 번 지금 꼬여 있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언급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음주운전 전력 이런 것으로 이제 경선 시기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전력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초보 운전자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보 운전자로 비유를 해서 이 대선 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이력도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불안한 후보, 위험한 후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좀 과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예. 그것이 어떤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보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어법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비유를 빌어가지고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음주운전 경력자는 어쨌든 예.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초보 운전자는 운전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 실수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운전이 핵심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통치가 자신은 이제 성남시장도 해봤고 경기도지사도 해봤는데 논란이 있는 정책들을 자기가 좀 추진해봤고 그래서 논란이 실제로 있었긴 했지만 예. 그래도 난 해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네네.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더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벌써 비유가 이중삼중이 되다 보니까 네. 좀 현란한 그런 얘기가 돼버렸죠. 네.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다변이고 달변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여러 번 꼬아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어제 관훈 토론에도 사실 인사말만 25분 동안 해서 기자들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예. 이런 방식으로도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문장 자체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제 크게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말 자체가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께는 오해를 낳기 또 충분한 발언이기도 해서 아무튼 뭐 지금 평론가님 말씀 그대로 이제 이걸 이제 실언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종의 비유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관련해서 하나만 일단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갈 건데 지금 선대위 구성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실제 전권을 주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실제 이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여전히 관건인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참여를 시키고 싶은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일 겁니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도층 공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캠프가 여러모로 지금 대선 캠프라는 게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정치권에서 기구 중에 대표적인 게 대선 캠프입니다. 예.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중엔 다선 의원들, 힘센 사람들이 또 여럿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혹시나 윤석열 정권이 될 때 한 자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하나로 틀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후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거나 네. 캠프의 또 다른 분열로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이 당위가 본인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 당위가 캠프를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를 재구성해야 경선과는 다른 전략으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파리떼 얘기도 나오고 하이에나 얘기도 나오고 뭐 자리 사냥꾼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사냥꾼으로 이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반발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거냐?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모셔올 수 있는데 예. 그분은 뭐 쉽게 말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덜 맵다. 매운맛이 아니고 순한 맛이다. 예.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니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참여가 저는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권한 문제가 계속 있는 건데 대선 캠프라는 것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비대위원장 할 때처럼 예. 혼자서 정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절충하는 형태로 예.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참여 혹은 그 또 권한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봤는데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